1702년 가을 창덕궁자 42살의 임금이 간택장에 들어섭니다. 줄지어 앉은 처녀들을 하나씩 지나칩니다. 그러다 한 소녀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이 아이다. 그 소녀 6이었습니다. 신랑 42, 신부 16여섯. 나이 차이가 무려 26살입니다. 이 혼인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조선에서 왕비 자리는 온 가문이 목숨을 걸고 노리던 자리였습니다. 딸이 왕비가 되면 아버지는 임금의 장인이 되고 그 집안은 조정을 통째로 줍니다. 그런데 그의 조선에 이름난 명문가들은 하나같이 딸의 이름을 감췄습니다. 몸이 약하다. 이미 혼처가 정해졌다. 온갖 핑계를 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두가 원하던 그 자리를 왜 모두가 피했을까요? 자, 그 텅 빈 간택장에 16소녀 하나가 홀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20회 뒤 정승대시 줄줄이 사약을 받고 죽어나갑니다. 그 피바람 속에서 단 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대 그 사람이 조선의 임금이 됩니다. 엉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눈을 감고 5뒤 조선 왕실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평평생 정치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조용한 왕비였을까요? 아니면 단 한 번을 위해 20회를 숨죽인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승부사였을까요? 이 여인의 이름은 인호왕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딱 하나만 기억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26, 이 숫자 하나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야기를 제대로 보려면 한 해 앞으로 가야 합니다. 1701년 8월 중전 이 인호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34살이었습니다. 한 번 폐위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다가 겨우 돌아온 뒤 속병을 앓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10월 이번에는 빈장씨가 사약을 받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사람입니다. 숙중에게는 그전에도 왕비가 있었습니다. 첫 부인 인경왕후는 20살의 천연두로 죽었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임금 하나를 곁에서 모신 여인 셋이 모두 제명에 죽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울 중전이 앉던 자리에는 흰촌이 덮였습니다. 앉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숙중이라는 임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어머니가 남긴 말이 기록에 전합니다. 내 배로 나왔지만 그 성질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기분 하나로 주강지초를 내치고 아들을 낳아준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임금. 그 곁에 앉는 자리가 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빈인 장씨에게 사약을 내리던 그 다이숙종은 명을 하나 더 내립니다. 앞으로 후궁이 왕비 자리에 오르는 일을 금한다. 궁 안에서는 새 왕비를 뽑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밖에서 사대부 집안의 딸을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1702년 정월 금령이 떨어집니다. 온 나라의 혼인을 멈추고 새 왕비를 뽑겠다는 명이었습니다. 2년 왕후가 떠난 지 5달째였습니다. 3년상은 커녕철에도 채우지 못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숙종의 몸이 이미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병치레가 잦아졌어요. 세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자가 병이 잦았어요. 그리고 세자의 뒤를 이을 아이는 해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늙어가는 임금이 밤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앙실의 대가 여기서 끊길지 모른다. 그 두려움이 3년상보다 앞섰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간택이 있고 20회 뒤 자리에서 뽑힌 소녀가 조선의 다음 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풀어드리죠. 여기서 조선의 간택 제도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금령이 내리면 팔도의 처녀들은 이름과 사주를 적은 종이를 나라에 올려야 했습니다. 처녀 단자라고 합니다. 집안이 알아서 고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나라의 멍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단이 거쳐 올라오자 종이를 받아든 관리의 얼굴이 굳습니다. 명단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명문가들은 애딸을 감췄을까요? 답은 그 앞에 12년에 있습니다. 1689년 숙종은 중전이던 인현 랑우를 폐위시킵니다. 왕비를 군박으로 내쫓은 겁니다. 그때 왕비를 편들며 반대한 신하들이 줄줄이 잡혀갔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로 불리던 송씨도 그의 사을 받았어요. 실록에 그대로 적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694년 숙종의 마음이 또 뒤집힙니다. 내쫓았던 인현 왕후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장씨를 끌어내립니다. 왕비였던 사람이 후궁으로 내려앉았어요. 이번에는 반대편 신하들이 몰려 나갔습니다. 다시 7년 뒤인 1702년 그 장씨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12년 사이에 3번입니다. 왕비가 바뀔 때마다 조정이 통째로 뒤집혔고 그 왕비 편에 섰던 집안들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답이 보이실 겁니다. 왕비 자리는 권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은 딸 하나의 목숨 위에 얹혀 있었어요. 임금의 마음이 돌아서는 날 딸도 죽고 집안도 같이 죽습니다. 1702년에 사대부들이 떠올린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3번 뒤집힌 그 판이었습니다. 딸을 왕비로 올린다는 건 가문 전체를 판돈으로 걸고 임금의 마음을 믿어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사람이라는 걸 조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 멍단이 비었던 겁니다. 몸이 약합니다. 이미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나이가 맞지 않습니다. 이름 있는 집안일수록 더 열심히 피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다시 독촉이 내려갑니다. 멍멍단을 채워 올리라. 그래도 종이는 좀처럼 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간택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간택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올라온 처녀들을 놓고 초간택에서 여러 명을 추입니다. 재간택에서 다시 몇 명으로 좁혀요. 마지막 3간택에서 한 사람을 정합니다. 3번을 거르는 겁니다. 거를 사람이 많아야 3번이 의미가 있겠죠. 자, 그렇게 치러진 간택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조선에서 가장 귀한 자리를 뽑는 날입니다. 그런데 넓은 마루에 앉은 처녀가 멋태지 않았습니다. 머문가의 딸들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 넓고 행한 마루를 소녀 하나가 혼자 가로질러 옵니다. 이 소녀는 누구였을까요? 자, 이 소녀의 집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본관은 경주 김씨입니다. 뿌리로 보면 조선에서 손꼽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가 태어난 갈래는 좀 달랐습니다. 벗으로 이름을 낸 어른이 몇 대째 없었어요. 소녀는 1687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김주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주신은 공부로는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1686년 생원시에서 장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높은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딸이 왕비가 되기 전까지는 그저 이름난 학자들과 어울리는 선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기묘한 대목이 나옵니다. 김주씨는 1661년생입니다. 숙종도 1661년 런생이에요. 임금과 장인이 같은 해에 태어난 겁니다. 그것도 장인 쪽이 한 달 늦게 태어났어요. 딸은 16, 사위는 42, 장인은 그 사위가 동갑. 이 집안이 어떤 자리에 발을 들인 건지 숫자만 놓고 봐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아버지는 딸이 왕비가 된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훗날 인원왕후가 직접 붓을 들어 쓴 글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며 한글로 쓴 글이에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궁궐을 드나들 때 늘 남막신 앞코만 보고 걸으셨다. 나를 10년이나 모신 나인조차 아버지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임금의 장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조정을 흔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궁에 들어와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리가 너무 머니 가까이 옮겨 앉으시라 하면 종종 걸음으로 물러나 사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같았습니다. 딸이 왕비가 되었는데도 궁에 드나들기를 삼갔고 딸이 무엇을 내리려 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가분한 복은 재앙을 부릅니다. 이 집안의 가풍이 보이시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앞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을 접는 겁니다. 암비셋이 잇따라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골라낸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방식은 궁으로 들어간 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1702년 10월 초사날 창덕궁에서 책봉식이 치러집니다.
6 수녀의 손에 금형문이 지어졌습니다. 옷과 구이 비단으로 꾸민 문서였어요. 무게가 500g이 넘었습니다. 거기 적힌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은 안을 다스리는 데 있으니 그 자리를 함께 받들 사람을 기다려노라. 안을 다스리라. 말은 참 점잖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의 전에 안비 하나가 속병으로 죽고 또 하나가 사약을 받은 곳입니다. 그 두 사람을 각각 편들던 궁녀와 상궁들이 서로를 원수로 여기며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궁을 열려서 소녀가 혼자 눌러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집안이 가까이 지내던 쪽은 훗날 세자를 지키자고 나서는 편이었어요. 그 세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인어 앙우가 스모의 뒤에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그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보겠습니다. 1700이 너네의 혼인에는 세 사람의 속셈이 얽혀 있었어요. 임금과 소녀의 집안과 소녀 본인입니다. 셋의 계산이 전부 달랐습니다. 먼저 임금입니다. 숙종은 애 하필 힘없는 집안의 딸을 골랐을까요? 앞에서 본인 런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안비가 바뀔 때마다 조정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그 판을 뒤집은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안비 뒤에 선 집안들이었어요. 안비의 아버지는 임금의 장인이 됩니다. 그 집안이 힘이 세면 임금의 힘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숙종은 그걸 3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고르는 방식을 바꿉니다. 임금이 명단을 펼쳐놓고 집안 이름을 하나씩 짚어나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 집은 조정의 사람이 뭐나 있나? 이 집은 누구와 사돈을 맺었나? 힘 있는 집 이름 위로 하나씩 줄이 그어집니다. 남은 것은 뿌리는 있으되 힘은 없는 집이었어요. 조정에 사람을 심어둘 수 없는 집, 딸이 왕비가 되어도 임금을 흔들 수 없는 집, 김주신이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학문은 뛰어난데 벼슬이 없었어요. 임금 쪽에서 보면이 혼인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장치였어요. 다만 이건 숙종이 어디에 적어 놓은 말은 아닙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놓고 거꾸로 읽어낸 겁니다. 자, 그럼 수녀의 집안은 어땠을까요? 멋대째 벼슬이 끊인 갈래였습니다. 그런 집에 안비자리가 굴러 들어온 겁니다.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집안은 그 동화줄을 잡고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본 그대로예요. 남막신 앞코만 보고 걸었고 딸이 내리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그랬을까요? 그 3번의 판 뒤집기를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서 봤기 때문입니다. 올라간 집안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떨어질 때 어떻게 죽는지를 봤어요. 그러니 이 집안이 고른 것은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쪽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소녀 본인입니다. 여기에는 계산이랄 게 없었습니다. 6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처녀 단제 이름이 오르는 것도 본인의 뜻이 아니었고 3번의 간택을 거치는 동안에도 물어봐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마에 실려 국문을 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임금에게의 혼인은 안전장치였고 집안에는 살아남는 길이었고 소녀에게는 그저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소녀가 들어간 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먼저 세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부였어요. 한 해 전에 사약을 받고 죽은 장씨의 아들입니다. 세왕비가 16, 세자가 15, 1살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8살짜리 앙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연인군입니다. 어머니는 숲빈 채시 궁에서 물을 깃고 잔심부름을 하던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앞에서 숙중이 후궁은 안비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명이 건양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숙씨였어요.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이 8살 앙자는 태어날 때부터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한쪽은 사약받은 어머니의 아들, 다른 한쪽은 무술이 어머니의 아들. 궁에 들어온 6수녀 앞에 이 2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아이가 훗날 조선을 두 쪽으로 갈라놓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한쪽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방금 가마에서 내린 이 소녀예요. 자, 이제 이 궁의 서열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인어왕후는 16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세자는 15이었어요. 왕비는 임금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세자에게는 어머니가 됩니다. 낳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법으로는 어머니예요. 한 살 위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된 겁니다. 세자는 이 한 살 많은 계모에게 절을 올려야 했습니다. 자리에 앉을 때도 아래자리였고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대목이 스모의 뒤를 여는 열쇠거든요. 조선의 궁궐에서는 나이가 아니라 자리가 위아래를 정했습니다. 살이나가 아니라 무슨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먼저였어요. 왕비는 임금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궁 안의 누구보다 위입니다. 세자든 왕자든 대신이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저 어색하게 뒤틀린 관계로 보이시겠죠. 그런데 이 원리가 훗날이 여인이 조선의 다음 임금을 정할 때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그럼 이 왕비는 궁에서 어떤 나날을 보냈을까요?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인원은 끝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궁에 들어와 55해를 살았어요. 그동안 홍역도 앓고 천연두도 앓고 종기로도 여러 번 앓았습니다. 목숨을 몇 번이나 넘겼어요. 그런데 아이는 없었습니다. 왕조에서 왕비의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다음 임금이 되는 것, 그게 왕비의 자리를 받쳐주는 뿔이에요. 그게 없었습니다. 후계를 다투는 판에서 처음부터 빠져 있었던 겁니다. 치명적인 악점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궁궐이라는 곳에서는 악점이 갑옷이 되기도 합니다. 아들이 없으니 왕비는 누구의 표적도 아니었어요. 끌어내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편에서 봐도 위협이 되지 않았고 왕비 셋이 죽어나간 그 궁에서 인원 왕후는 아무도 노리지 않는 자리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왕비는 그 자리를 더 낮췄습니다. 곡자라는 예법이 있어요. 윗사람 앞에 앉을 때 마주보고 앉지 않고 몸을 비스듬히 돌려 앉는 겁니다. 감히 정면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인원왕후는 예법을 평생 지켰다고 전합니다. 궁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앉는 자세까지 낮춘 거예요. 아버지가 남막신 앞코만 보고 걸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 왕비가 아무도 가까이 지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숙빈 제시입니다. 무수리 출신으로 런인군을 낳은 그 여인이에요. 한쪽은 궁에서 가장 높은데 아들이 없었고 다른 한쪽은 아들이 있는데 신분이 가장 낮았습니다. 없는 것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붙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조용한 왕비가 그 무수리의 아들을 곁에 두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자, 이제 숙종의 말년으로 가 보겠습니다. 임금의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무너져 갔습니다. 세자는 있었지만 병이 잦았고 아이를 볼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1717년 숙종이 신하 하나를 따로 불러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겉에 두던 사관도 물렸어요. 그날 무슨 말이 오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벌어진 일로 짐작할 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숙종은 세자에게 정사를 대신 보게 합니다. 말은 임금의 짐을 덜어준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조정에서는 다르게 읽었습니다. 세자를 시험대에 올린 것이라고 봤어요. 궁기 두 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세자를 지키자는 편, 다른 한쪽은 그 8살이던 왕자를 밀기 시작한 편이었어요. 그 한복판에서 왕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편을 들지도 누구를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신하들이 목에 피대를 세우는 동안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46년이었어요. 조선의 임금 가운데 손꼽히게 길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왕비를 셋이나 앞세우고 조정을 3번 뒤집고 그렇게 46년을 채우고 갔습니다. 세자가 임금이 됩니다. 경종이에요. 그리고 이때 인원 왕후의 자리가 바뀝니다. 임금의 안에서 안대비가 된 겁니다. 34살이었어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국는 대비 위에 대왕 대비가 있고 그 위로도 어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궁에는 인어 앙후보다 어른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4살에 앙실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겁니다. 자, 그런데 새 임금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경중은 즉할 때 이미 30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몸이 성치 않다는 말이 주정 안팎에 퍼져 있었고 임금이 병약하고 후계가 없다. 앙조에서 이건 그냥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터지기 직전의 허약고예요. 특히 한쪽 편에게는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편을 기억하시죠? 세자를 지키자던 편과 8살 앙자를 밀던 편입니다. 이제 그 세자가 임금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반대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전에 경중의 어머니 장씨를 사약으로 몰아간 쪽이었습니다. 경중이 오래 앉아있으면 언젠가 그 원한이 자기들에게 돌아온다고 봤어요. 그러니 서둘렀습니다. 임금이 젊고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다음 임금을 지금 정해 두자고 밀어붙인 겁니다. 1721년 8월 20날입니다. 사관원의 한 관리가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께 후사가 없으니 하루빨리 나라의 근본을 세워야 합니다. 신호탄이었어요. 그날 밤 조정에 최고 대신 내시궁으로 들어갑니다. 군문이 닫힐 무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임금을 애워쌉니다. 지금 당장 후계를 정하십시오. 한 시각도 미룰 수 없습니다. 즉위한 지 1년 남짓된 임금이었어요. 그것도 33 한창 때였습니다. 그 임금에게 다음 사람을 지금 정하라고 밤새 다그친 겁니다. 경중이 끝내 입을 놉니다. 그리해야라.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한밤에 소동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신들이 물러나지 않았어요. 임금의 말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앙실 어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임금을 다시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신하가 임금의 결정을 못 믿겠다고 한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궁안의 요인은 나라 일에 나서지 않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임금이 내린 결정을 안방의 어른에게 다시 받아오라고 하고 있어요. 조선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발길이 향한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삼내 궁에 들어와 20회 가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앙대비의 처소였습니다. 그날 밤 대비 전 앞은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대신들이 발을 굴렀어요. 명의정이 임금을 모시는 내일 불러다 제축까지 했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아직이나? 안에서는 아무 기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어떤 자리에서 있었는지 한번 보셔야 합니다. 한쪽 편을 들면 반대편이 그날부터 원수가 됩니다. 궁안의 여인이 나라에 손을 댔다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12년 동안 암비셋이 어떻게 됐는지 사람은 두 눈으로 다 봤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나는 안방 사람이니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20회 동안 해온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날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물시계가 울릴 무렵 경중이 안에서 나옵니다. 지친 얼굴로 책상 위를 가리키며 한마디 합니다. 봉선은 여기 있다. 정이정이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는 종이가 2장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종이입니다. 거기에는 단정한 글씨로 딱새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인군. 그게 전부였어요. 다음 임금이 될 사람의 이름 석자 달리 읽힐 여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한자가 아니었어요. 한글이었습니다. 언문교지라고 부릅니다. 거기 적힌 말은 이랬어요. 효종대왕의 혈맥과 선대왕의 고루로는 다만 주상과 연인군뿐이요. 어찌 딴 뜻이 있겠소. 나의 뜻은 이러하니 대신들에게 학교심이 오를 것이요. 짧습니다. 세 줄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이 세 줄이 무슨 뜻인지 풀어드리면 대신들이 그 자리에서 울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는 잘 보셔야 합니다. 효종, 그 다음 현종, 그 다음 숙종. 이 핏줄만이 조선의 정통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 핏줄에 남은 사람이 지금 둘뿐이라고 앙대비가 못을 박은 겁니다. 아, 임금과 연인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연인군을 반대한다는 건 선왕의 핏줄을 부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건 신하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반역입니다. 무수리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입이 이 세 줄에 막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앙대비는 연인군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앞평생 낳지 못한 그 아들 자리에 무수리가 낳은 왕자를 앉힌 거예요. 이제 연인군은 그냥 후궁의 아들이 아닙니다. 앙실에서 가장 높은 어른의 아들입니다. 실록은 그날 밤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고 여러 신하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자, 여기서 처음에 드린 질문을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조용한 암비였을까요? 윗사람 앞에서 감히 마주 앉지도 못하고 몸을 비스이 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궁에서 남막신 앞만 보고 걸었고 어머니는 딸이 주는 것조차 사양했어요. 그 집안의 딸이 20회를 입 다물고 살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종이 2장으로 조선의 다음 임금을 정해 버렸습니다. 칼을 든 것도 아니고 군사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봇 한 자루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종이 2장이 한 사람을 살렸다면 바로 그 종이가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밀어넣게 되거든요. 승리에 취한 쪽이 먼저 무너집니다. 연인군을 다음 임금 자리에 앉힌 대신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달 뒤인 10월 한 발을 더 내딛습니다. 이제 후계가 정해졌으니 임금 대신 나라디를 보게 하자. 살아있는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은 가만히 계시고 동생이 정사를 맡으라는 겁니다. 경종은 30세시였어요. 병이 있다고는 했지만 멀쩡히 앉아있는 임금이었습니다. 그 임금을 뒷방으로 밀어내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반대편이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신하가 임금을 갈아치우겠다는 뜻이다. 반역이다. 걸문 밖에서 통곡하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종이 마음을 돌립니다. 전날 내렸던 멍을 도로 걷어들여요. 이 한 번으로 판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그의 12월 반대편에서 상소가 올라옵니다. 임금을 능멸한 자들이라며 대신 넷을 지목했어요. 김창짓, 이멍, 이건멍, 조태채 넉 달 그 밤에 데뷔전 앞에서 발을 구르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네, 다 관직을 빼앗기고 유배를 떠납니다. 거제 남의 나로도 진도 하나같이 무서먼섬이었어요. 자, 그러면 연인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이 사람 편을 들어줄 대신이 궁에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28살 앙자가 궁 안에 혼자 남은 겁니다. 그리고 12월 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던 황관들이 청의문을 걸어 잠깁니다. 거래 여루가 나온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 문이 무슨 문이었냐면 연인군이 형님인 임금에게 문난을 드리러 갈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문 근처에 덫과 칼날을 숨겨두었어요. 황관이 왕자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것도 임금에게 가는 길을요. 문안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 사이가 멀어집니다. 임금의 눈밖에 난 동생은 언제든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연인군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내전으로 달려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에게 칼끝이 연인군의 목에 닿기 직전 대비가 넓은 치마폭을 펼쳐 그를 숨겨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만이 대목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록에도 승정원 일기에도 이 장면은 없습니다. 승정원 일기가 어떤 기록입니까? 임금이 무엇을 먹었는지 비가 얼마나 왔는지까지 적어 놓은 일지예요. 인조가 이건 절대 적지 말라고 담보한 밀담조차 사관이 밀담이라 적지 못하였다고 적어 놓은 기록입니다. 그런 기록의 대비가 앙자를 치마폭에 숨긴 이야기는 한 줄도 없어요. 이 장면은 1998년에 방영된 드라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첫 해첫 장면이었어요. 그게 사람들 머릿속에 사실처럼 박힌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의 여인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종이었습니다. 인어왕후는 황관들 뒤에 누가 있는지 정확히 읽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직접 붓을 들어 버려야 할 자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보냅니다.
임금이 처음에는 미적거렸습니다. 자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대비가 이름을 적어내린 이상 더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문을 잠근 환관들은 끌려가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치마폭에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칼을 겨눈 자들의 이름을 적어서 그 수목을 잘라낸 겁니다. 해가 바뀌어 1722년 3월입니다. 한 사람이 고변을 올립니다. 모름이라는 자였어요. 그 내용이 끔찍했습니다. 대신들이 임금을 죽이려 했다. 방법이 세 가지였다. 칼로 찌르는 것, 술에 독을 타는 것, 거짓 글지를 꾸며 임금을 끌어내리는 것, 이 고변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임금을 다그친 죄였어요. 무례하다, 지나쳤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임금을 죽이려 한 죄가 됐습니다. 섬에 유배가 있던 넷이 하루아침에 런모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임금을 죽이고 누구를 앉히려 했다는 겁니까? 런인군입니다. 그러니 이 고변대로라면 런인군은 런모로 이득을 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편이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세제 자리를 도로 빼앗아야 한다는 말이 조정에 쏟아졌습니다. 자, 이제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시겠습니다. 4월 10일에 이명이 서울로 끌려와 국문을 받다 목숨을 잃습니다. 5월 초 이틀 거제에 있던 김창집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8월 스무나흘 나로도에 이건명이 사약을 받습니다. 10월 초 이틀 진도의 주태채가 사약을 받습니다. 6달입니다. 6달 사이에 4시 차례로 죽었어요. 날짜까지 실록에 그대로 적혀 있는 일입니다.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과 일가부치들이 끌려가 매를 맡아 죽고 그 아래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해 남해안의 섬들로 사약을 실은 금부도사가 줄줄이 내려갔어요. 거제로, 남해로, 나로도로, 진도로. 그렇다면 대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는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넷은 대비의 편이었습니다. 넉 달 전 그 밤에 대비전 앞에서 발을 구르던 사람들이고 대비가 내린 종이 2장을 받아들고 울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약을 받는 동안 인원 왕후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구하지 않았어요. 살려달라는 말도 지나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까요? 이 마지막에 무슨 짓을 해석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살아있는 임금에게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그건 대비가 감쌀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감쌌다가는 대비 자신이 같은 죄에 얽힙니다. 그리고 대비가 얽히는 순간 연인군도 함께 끝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봤습니다. 대신 손의 것은 하나였어요. 연인군입니다. 반대편이 아무리 세제 자리를 빼앗자고 몰아붙여도 끝내 그 자리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대비가 이미 못을 박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선왕의 핏줄로는 주상과 연인군뿐이다. 이 한 줄이 살아있는 한 연인군을 치는 것은 선왕의 핏줄을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건 아무도 입에 올릴 수 없었어요. 정승시 사흘 받고 죽어나가는 동안이 여인은 단 한 사람의 목숨만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훗날 조선에서 가장 오래 임금 자리에 앉게 되는 영조입니다. 1724년 경중이 세상을 따원합니다. 임금 자리에 앉은 지 4년 남짓이었어요. 그리고 연인군이 임금이 됩니다. 영조입니다. 우수리의 아들이라 손가락질 받던 왕자가 28회 만에 조선의 임금이 된 겁니다. 인원 왕후는 이제 대왕 대비가 됩니다. 38비였어요. 자, 이 사람의 자리를 한번 보시죠. 지금 앉아있는 임금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종이 2장이 없었으면 영조는 임금은커녕 목숨도 붙어있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법으로는 어머니입니다. 영조가 저를 올려야 하는 사람이에요. 조선에서 이보다 더 나설 명분이 좋은 자리가 있겠습니까? 영조도 그걸 알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거르지 않았어요. 종로에 다녀오는 길에도 신하들과 공부를 마친 뒤에도 대왕 대비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인사에 한마디도 얹지 않았어요. 자기 친정을 끌어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신임 목사로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세우자는 말도 하지 않았고 실록 어디를 뒤져도 대왕대비가 나라실에 손을 다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영조는 즉하고도 오래 흔들렸습니다. 형님인 경중이 갑자기 죽었으니 동생이 형을 해쳤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 소문을 명분 삼아 반란까지 일어납니다. 임금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진짜 임금이 많으냐는 물음에 평생 시달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임금 뒤에 대왕대비가 서서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제 힘으로 앉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앉혀준 것이다. 지금도 그 어머니가 뒤에서 다 하고 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영조는 끝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제일 바라던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임금이 혼자 설 수 있도록 자기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앉는 자세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곡자 기억하시죠? 마주보지 않고 몸을 비스듬히 드는 그 예법입니다. 예수님이 넘은 영조 앞에서도 이른이 다 된 대왕대비가 그렇게 앉았습니다. 궁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자기가 앉힌 임금 앞에서 몸을 접은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손을 완전히 놓았던 건 아닙니다. 영조가 임금이 된 뒤에도 걱정거리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아들입니다. 대를 이을 아이가 있어야 했습니다. 인원 엉우는 자기가 오래 곁에 두고 믿던 궁녀 하나를 영조에게 보냅니다. 그 궁녀가 훗날 영빈이 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 우리가 아는 사도세자예요. 끊길 뻔한 핏줄이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앙실에대는 조용히 이어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어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두 해 뒤입니다. 조가 새 왕비를 들여요. 66살, 임금이 15살 소녀와 혼이 납니다. 나이 차이가 4살이었어요. 이 소녀가 정수요입니다. 두 사람을 나란히 놓아보시죠. 한 사람은 16에 26살 많은 임금에게 시집받고 다른 한 사람은 15에 21살 많은 임금에게 시집받습니다. 둘 다 자식이 없었어요. 둘 다 왕실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 되었고 여기까지는 거의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갈림길에서 두 사람이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11살짜리 순조가 임금이 됩니다. 정수호는 그날로 발을 내리고 정사를 봅니다. 수렴 청정기예요. 어린 임금 뒤에 발을 치고 앉아 나라실을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여주라 불렀습니다. 여자,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조가 아끼던 사람들을 쓸어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던 인원 엉우는 어땠습니까? 발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여주라 부른 적도 없고 조정 인사에 한마디 얹은 적도 없어요. 이렇게 달랐을까요? 갈림길이 어디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임금의 나이입니다. 순조는 11살이었어요. 어린 임금이 앉으면 어른이 대신 정사를 보는 게 제도로 인정됐습니다.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조는 즉위할 때 이미 31살이었습니다. 다 큰 사람이에요. 대신 나서 줄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어왕후는 하고 싶어도 못한 거 아니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선에서 다 큰 임금이 앉아 있어도 대비가 친정을 끌어모아 뒤에서 판을 짜는 일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발을 내리지 않아도 사람은 심을 수 있어요. 게다가 영조는 정통성이 흔들려서 평생 시달린 임금이었습니다. 그 임금을 앉힌 사람이 목소리를 냈다면 조정이 따랐을 겁니다. 그러니 못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권력을 쥐는 쪽을 골랐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권력을 스스로 꺼버리는 쪽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가 갈렸습니다. 정수왕과 발을 꺼은 뒤 조선에는 애척이 나라를 주무르는 시대가 옵니다. 임금은 허수아비가 되고 인원 왕후가 자기를 지은 뒤 영조는 52년을 앉아 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길게 임금 자리를 지킨 사람이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757년 2월 영조의 부인 정성광후가 66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40분 날쯤 지난 3월 인원 왕후도 창덕궁에서 눈을 감습니다. 70살이었어요. 16개 국문을 넘어와 55해를 살고 간 겁니다. 그때 영조는 60이었습니다. 늙은 임금이 찬뜰에 엎드려 밤새 통곡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그리고 직접 붓을 들어 비문을 쓰고 살아온 내력을 적었어요. 무덤은 숙종 곁으로 갔습니다. 생전에 남긴 말이 있었어요. 먹는 가까운 솔밭에 묻어달라. 그 말대로 숙종과 인현 왕후가 나란히 누운 언덕 옆 다른 언덕에 홀로 모셔졌습니다. 살아서도 한 발 물러나 앉더니 죽어서도 그렇게 누웠어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이 여인이 눈을 감은 다음부터입니다. 옆에서 두 사람이 40날 사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죠. 정성광후와 인원 왕후입니다. 이 두 사람이 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영조와 사도세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몰아세웠고 아들은 그 앞에서 무너져 갔습니다. 궁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둘이 부딪힐 때마다 사이에 들어가 뜯어말리던 사람이 둘 있었습니다. 영조의 부인과 영조의 어머니였어요. 그 두 사람이 1797년 봄날 사이에 나란히 사라진 겁니다. 궁에서 그 부자를 막아설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뒤인 1762년 윤노월 영조가 아들을 불러냅니다. 뒤주를 가져오게 하고 그 안에 세자를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한 여름이었습니다. 여드레 뒤 사도세자는 그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28비였어요. 여기서 잠깐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앞에서 인원안무가 자기가 믿던 궁녀를 영조 곁에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그 궁녀가 낳은 아들이 사도세자입니다. 끊길 뻔한 핏줄을 자기 손으로 이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눈을 감고 나니 그 손으로 이어놓은 아이가 뒤조 안에서 굶어 죽었어요. 살아있는 동안이 여인은 왕실을 지켰습니다. 종이 2장으로 임금을 만들었고 이름을 적어 자객을 쳐냈고 끊길 핏줄을 이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지자마자 앙실은 제 손으로 제 자식을 죽였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맡고 있었는지는 그 사람이 없어진 뒤에야 드러난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 걸어둔 숫자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26.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고 따오시라고 말씀드렸죠. 42과 16. 그 26살 차이가 처음에는 그저 딱한 이야기로 보였을 겁니다. 늙은 임금에게 팔려가듯 시집간 어린 소녀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고 보니 어떻습니까? 바로 그 26살 차이가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숙종은 1720년에 죽었어요. 인원아우는 1797년에 죽었습니다. 남편보다 37해를 더 살았어요. 만약 두 사람의 나이가 비슷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1721년 그 밤 대신들이 데뷔전으로 몰려갔을 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있었다 해도 늙고 병든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 방에 앉아있던 사람은 34살이었습니다. 눈도 밝고 손도 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붓을 들 수 있었습니다. 26살 차이가 그 여인을 그 밤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기막힌 게 하나 있어요. 숙종이 힘없는 집안의 딸을 골랐는지 기억하시죠? 처가가 세면 임금이 흔들린다. 그래서 조정에 아무 힘도 없는 집에서 데려온 겁니다. 임금을 흔들 수 없는 사람을 고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조선의 다음 임금을 정했습니다. 숙종이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일이 숙종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고른 사람의 손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기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록에도 남아있고 본인이 한글로 쓴 글도 여러 권 남아있어요. 아버지를 기억하며 쓴 글, 어머니를 기억하며 쓴 글, 소매에 넣고 다닐 만큼 작게 만든 책들입니다. 기록은 충분해요. 다만 역사가 기억하는 방식이 좀 그렇습니다. 역사는 시끄러웠던 사람을 앞섭니다. 피를 묻힌 사람, 판을 뒤엎은 사람, 극적으로 무너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어 정수우는 발을 데리고 사람을 쓸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남았어요. 인원 엉우는 정점에서 스스로 스위치를 껐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조용히 살다 갔어요. 싸움이 없으니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시끄러울 수 있었던 사람이 가장 조용히 산 것,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운 일 아닐까요? 자, 그럼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평생 정치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조용한 암비였을까요? 아니면 단 한 번을 위해 20회를 숨죽인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승부사였을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조용한 것도 사실이고 무서운 것도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조용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밤에 붓을 들 수 있었습니다. 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였던 겁니다. 16개 텅 빈 간택장으로 걸어 들어간 수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딸을 보내지 않던 그 자리에 아무 힘도 없는 집에서 들어온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신다서 테디 조선에서 가장 길게 임금 자리를 지킨 사람의 어머니로 눈을 감았습니다. 칼 한 번 잡지 않고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용히 산 것이 무력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완벽한 힘이었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